석두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입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탕 그릇을 든 사람들이 보여요. 서로 언손을 녹여주면서요. 이분들이 바로 작년 12월 31일,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 날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한국 GM 하청업체 노동자 120명입니다. 이분들이 왜 하루아침에 해고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새로운 법의 시행과 얼마나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혹시 단순히 안타까운 해고 사건이 아니라 법 시행 전에 그 허점을 이용하려는 일종의 꼼수는 아닐까?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의 전체 그림을 보려면 몇 가지 키워드를 먼저 좀 봐야 하는데요. 바로 원청과 하청,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노동조합입니다. 아, 그 세 가지요? 네, 여기서 한국 GM이 원청, 그러니까 진짜 사장인 거고요. 해고된 노동자들은 그 원청의 일을 받아서 하던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그 노란봉투법이요? 이걸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하청노조가 더 이상 하청 사장하고만 씨름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하고 직접 교섭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법. 아, 진짜 사장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법이 바로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타이밍이 이 사건의 모든 걸 설명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분들이 겪었던 구체적인 상황부터 좀 들여다보죠. 자료를 보면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회사에 그냥 도급 종료, 전 직원 해고 이렇게 적힌 종이 한 장이 덜렁 붙었고 그걸로 120명이 생계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아니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해고를 통보할 수가 있나요? 방식도 방식이지만 그 안에 담긴 냉혹함이 더 큰 상처가 됐을 겁니다. 자료에 나온 한 노동자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아픈데요. 그날도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퇴근했는데 집에 가니까 어린 자녀가 우편으로 온 해고 통지서를 먼저 보다보고 있었더래요. 아, 아이가요? 네. 아빠의 해고 소식을 아이가 먼저 알게 된 거죠. 그 심정이 어땠을지. 이건 그냥 일자리를 잃는 것, 그 이상의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 정말. 이건 그냥 해고 통지서가 아니라 한 가족의 일상에 날아든 폭탄 같았겠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노조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이건 갑작스러운 행동이 아니더라고요. 오랜 시간 쌓여온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공장에서 1년을 일한 신입사원이나 20년 동안 한결같이 일해온 베테랑 기술자나 급여가 똑같았다고 해요. 20년을 일해도요? 네. 경력이나 숙련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구조였던 거죠. 내 청춘과 기술을 다 바쳐서 일했는데 그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건 굉장한 무력감을 줬을 겁니다. 아, 거기에 연차를 쓰는 것도 자유롭지 못했고 관행적인 잔업도 계속 이어졌고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평생 제자리 부름이겠구나. 내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킬 수 없겠구나 하는 위기감. 그 위기감이 이분들을 노조조합이라는 선택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마지막 외침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노조를 만든 시점이 작년 7월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 노란 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던 바로 그 시점이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거대한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절묘하죠. 법의 변화라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을 때 현장에서는 가장 먼저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노동자들은 이제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대화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고 노조를 만든 거고요. 반대로 회사는 이 법이 시행되면 골치 아파지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 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했을 거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해지는군요. 네, 이건 단순히 해고가 아니라 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고도의 수싸움, 일종의 전략 게임으로 봐야 합니다. 게임이라니 노동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말이죠. 회사의 반응은 처음부터 아주 노골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사측 관계자의 발언이 모든 걸 보여주죠. 노조 설립한다고 돈 더 줍니까? 절대 안 줘! 라면서요. 맞아요. 이건 그냥 으름장이 아니라 너희들의 시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선전포고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 발언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암시하는 복선과도 같아요. 노조 활동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려는 노동자들의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죠.
이미 이때부터 회사는 대화와 타협이 아닌 다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군요.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진짜 사장 나와라. 즉 원청인 한국 GM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한국 GM이 이례적으로 직접 교섭 테이블에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죠. 보통 원청은 하청 문제에 절대 직접 개입 안 하려고 하잖아요.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희망을 가졌던 거고요. 과거의 패턴을 보면 하청업체에 노조가 생기면 원청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써왔어요. 그냥 그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로 바꿔버리는 거죠. 아, 업체를 바꿔버리는. 네. 그리고 기존 노조원들은 고용승계에서 배제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사실상 와해시켜 왔습니다. 이게 거의 공식처럼 굳어진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패턴을 깨고 직접 대화에 나섰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우리 목소리가 닿았구나. 이제 뭔가 바뀌겠구나 하는 기대를 품었겠네요. 그렇죠. 심지어 한국 GM은 그 교섭 자리에서 옛날처럼 업체를 바꿔서 선별 고용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고 약속까지 했다면서요. 네, 그랬습니다. 이건 거의 고용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처럼 들리죠? 그렇죠. 그 말을 들은 노동자들은 당연히 안심했을 겁니다. 진짜 사장이 직접 나와서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상황이 180도 뒤집힙니다. 그 약속이 무색하게 한국 GM은 결국 전원해고와 하청업체 교체라는 자신들이 전혀 생각 없다고 말했던 바로 그 카드를 꺼내든 거죠. 아, 20년 넘게 이어져 온 고용승계라는 당연한 관행이 공교롭게도 노조가 만들어지자마자 그리고 원청이 약속한 직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좀 이상한데요. 노동자들을 안심시켜 놓고 바로 뒤통수를 쳤다는 건데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시나리오였다고 봐야 할까요? 왜 굳이 희망을 줬다가 빼앗는 더 잔인한 방식을 썼을까요? 그게 바로 이 사건의 교묘한 지점입니다. 법적 쟁점을 들여다보면 그 의도가 보여요. 현행법상 사용자가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 행위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만약 한국 GM이 노조가 보기 싫어서 하청업체를 바꾸고 전원해고했다는 게 입증되면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한국 GM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주장을 하기 위한 밑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GM의 논리는 이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하청업체와 계약했을 뿐이다. 기존 직원들을 고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새로운 하청업체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이지 우리와는 무관하다라고요. 아, 즉, 자신들은 뒤로 쏙 빠지고 모든 책임을 새로운 하청업체라는 방패 뒤로 숨어버리는 전략인 거죠. 정말 교묘하네요. 이건 그러니까 단순히 해고가 아니라 노란봉투법이라는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기 전에 아예 게임판 자체를 엎어버리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읽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피할 장치까지 마련해두고요. 네. 그래서 부당노동 행위를 입증하는 게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걸 입증하려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증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GM은 새로운 업체의 경영 판단이라는 방패를 내세웠죠. 이 방패를 법정에서 깨뜨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게 바로 핵심적인 법적 난관입니다. 우린 약속도 하고 대화도 하려고 노력했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도 나중에 법적 다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노조를 탄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위한 명분 쌓기였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다면 그 새로운 하청업체는 정말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린 걸까요? 아니면 원청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사실상의 유령회사 같은 역할을 한 걸까요? 자료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한 힌트가 있나요?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진 않지만 정황상 의심의 여지가 많죠. 20년간 이어져온 고용승계 관행을 깨고 숙련된 노동자 120명을 한꺼번에 내보내는 결정이 과연 신생업체의 독립적인 판단일까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죠. 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새로운 업체 입장에서는 기존 인력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도 굳이 전원해고를 감소했다는 건 원청과의 계약 조건에 그런 내용이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낳게 하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건 합법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왜 꼼수라고 불릴 만큼 비판받는 건지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기업의 경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죠. 하지만 그 판단이 특정 집단, 즉
노조를 조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면 문제가 달라져요. 아, 그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법의 취지는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인데 한쪽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그 법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린다면 그건 더 이상 동등한 관계가 아니게 되죠. 합법적인 경영 판단과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의 경계는 바로 그 의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결국 결과로 드러나죠. 결과적으로 노조를 만들었던 노동자 120명 전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흐름이 명확해지네요.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 곧 시행될 법의 보호를 기대하며 노조를 만들었어요. 그러자 회사는 그 법이 힘을 발휘하기 직전에 아예 하청 업체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방식으로 노조와 교섭할 대상 자체를 공중분해시켜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결국 노란봉투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히 120명 노동자의 해고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건 새로 시행될 법의 실효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시험대라고 볼 수 있어요. 시험대요? 네. 법을 만든 취지는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해서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이루라는 것인데 원청이 하청업체를 마음대로 바꾸는 방식으로 교섭 상대방인 하청 노조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다면 이 법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자료에서 언급된 찢어진 노란봉투라는 비유가 그래서 더 아프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노란봉투가 시행도 되기 전에 온갖 꼼수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료에서도 업체 변경을 통한 집단 해고를 막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 이런 방식의 해고가 용인된다면 앞으로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네. 노란봉투법의 보호를 받으려는 노조가 생길 때마다 원청이 하청업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입법 취지 자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이 사건은 단순히 법조항 몇 개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20년을 일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현실, 법의 보호를 기대하며 마지막 용기를 낸 사람들, 그리고 그 기대를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꺾어버려려는 거대한 힘의 논리, 이 모든 것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네요. 맞아요. 법은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또 법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시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가 모두 법의 일부라고 봐야죠. 지금 이 120명의 노동자들은 차가운 길 위에서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 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될 수많은 다른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싸움이기도 한 셈입니다.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보죠. 흐름은 명확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이 곧 시행될 노란봉투법의 보호를 기대하며 노조조합을 설립했어요. 하지만 법 시행을 코앞에 둔 시점, 원청은 20년 넘게 이어진 고용 승계 관행을 깨고 하청업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노조원 전원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업체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이라는 방패 뒤에 숨으려는 정황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이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본 이 자료들은 특정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을 때 기존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그 법을 우회하는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내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결국 이게 우리한테 더 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례의 힘의 균형을 바꾸려는 법적 시도가 있을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저항이나 적응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끊임없는 줄다리기 속에서 법의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